3. 복습.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복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미 배운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다음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복습의 방법은 과목마다 다르므로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복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과목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기를 볼까요? 매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날이나 그 주일 내에 스스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시험 기간에 다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복습 내용은 3단원 공부한 것 활용하기 단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직후의 복습. 수업이 끝나거나 집에 돌아온 뒤에 그날 수업한 내용을 과목마다 10분 정도씩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나 수업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한 것에 형광펜 같은 것으로 체계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날 바로 복습을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라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나는 날에는 과목마다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음에 나오는 여러 방식으로 복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내용을 완벽하게 익힙니다. 문제풀이죠. 수학이나 과학같이 계산이 들어가는 과목과 영어, 한문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내용과 글자를 다루는 과목은 평소에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산과 관련된 과목은 그때까지 배운 수식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에 응용해보며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한문같이 새로운 낱말을 많이 기억해야 하는 과목은 미리 그때까지 배운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문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기억했는지 확인하는데 문제풀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틀린 문제는 연필로 뚜렷하게 표시를 해둡니다. 실수로 틀린 경우에도 실수로 틀렸다는 표시를 따로 해둡니다. 실수로 틀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린 거지만 정답을 맞춰야만 하는 입시 공부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 내용은 다시 여러 번 확인해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3. 질문. 이미 진도를 나간 부분은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스스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복습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생각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며 문제풀이 과정에서 만난 문제를 이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 과목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뜻밖의 친구들은 그런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는 그 과목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 여유를 봐서 질문을 하거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복습할 때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시험 칠무렵에 그 문제들을 다시 침착하게 이해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만의 요약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복습 시간에는 그냥 책을 읽지만 말고 모든 과목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합니다. 공책에 해도 되고 깨끗한 A4 용지를 세로로 접은 뒤 앞 뒷면에 빼곡히 요약을 해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요약하면 좋습니다. 각 단원의 제목을 적고 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며 외워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적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는 단어는 그 단원의 제목만 적습니다. 큰 단원 전체가 종이 한 면 안에 다 들어오게 적어서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도표는 그 핵심 논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그립니다. 지도, 동물의 해부도, 식물의 단면도,
기계장치의 구조도 같이 책에 나온 그림 중 중요한 그림은 직접 손으로 그립니다.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복잡한 그림은 복사를 해서 오래 붙여도 되지만 그 그림의 내용은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약을 해둡니다. 빈 공간을 약간씩 남겨서 몇 달 뒤에라도 미처 적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나타나면 적습니다. 이렇게 요약한 요약서는 이후에 여러 번 시험을 칠 때 최종 정리를 위한 중요한 줄자리 역할을 할 겁니다. 직접 정성들여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중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몇 달 뒤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나 대학 입학 시험을 칠 무렵에 꺼내보더라도 스스로 이해하고 적었던 것이 떠올라 총정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복습은 다음에 공부할 때를 대비한 것이면서 동시에 시험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기간 전에는 언제든 책이나 공책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미리 기억을 해두는 것이 시험 기간에도 유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방법으로 복습하면서 많은 부분을 기억했을 겁니다. 과목마다 문제집의 문제를 한 번씩 풀어서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 중 대부분은 다시 그 낱말이나 문장을 한두 번씩 쓰면서 소리내어 읽고 나면, 그러니까 청각, 촉각, 시각을 모두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억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억법, 낱말의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낱말마다 교실에 있는 주변의 사물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 같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기억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려 한다면 오히려 공부 효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많으며 잘 기억되지 않는 과목은 시험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요약해 둔 것을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녹음한 것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몇 번 다시 들으면 신기하게도 그 과목 전체에 대한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자, 교과서와 문제집.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며 문제집은 그 말뜻 그대로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할 때 참고할 내용과 문제가 모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요즘은 교과서와 문제집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종류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다 볼 까닭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중심으로 삼고 공부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문제집을 많이 풀게 됩니다. 이때도 한 가지만 중심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책이나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이 자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책에 없다면 그 내용만 자신이 중심으로 삼는 책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 문제집을 두루 공부하는 것보다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공부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체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같은 글도 여러 번 보면 그 속에서 새로 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집을 풀 때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실수로 틀린 문제도 실수로 틀렸다는 표시를 합니다. 문제집 한 권을 다 공부한 뒤에는 다시 그 문제집의 앞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표시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또 틀리면 더 중요하다 표시를 해둡니다. 아주 확실히 알게 되어서 다시 볼 필요가 없는 문제는 표시한 것을 지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3번, 4번 본 뒤에 다시 봐야 할 문제가 전혀 없게 되면 다른 문제집을 구해서 공부해도 됩니다. 이미 실력이 향상되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단원이군요. 공부한 거 활용하기. 이 공부 시작 단원에서는
예습부터 복습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원의 내용은 입시 공부에 대비한 것이지만 이런 공부법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많고 문제도 다양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공부 시작 단원에서 공부한 실력만으로 시험을 본다면 공부에 들인 노력만큼 성적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3단원에서는 2단원에서 했던 방법으로 공부한 것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게 공부한 뒤에 시험 때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공부한 것을 훗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험에는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마음대로 실시하는 간단한 시험부터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수준이 다른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공부 시작 단원의 방법으로 공부한 성과가 이런 다양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 성격을 파악한다.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쌓아놓은 실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은 여러 시험마다 맞게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들만큼이나 다양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 실력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다양한 시험의 성격을 파악하고 시험마다 맞는 방법으로 마무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보는 여러 시험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치르게 되는 자격시험, 대학 이후에 치르게 될 여러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미리 같은 유형의 시험 방식에 익숙해질 때와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평균 1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과 대학 입시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은 선생님들이 그 시험의 성격을 파악해서 알려줄 것이므로 잘 듣고 그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험 기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시험 범위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직접 들을 기회입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중요한 것을 적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질문해서 완전히 알아봅니다. 또 시험 기간에는 집중이 특별히 잘 되니 이 기회에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외웁니다. 먼저 이 공부 시작 단원의 방식으로 정리해둔 자신의 요약서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을 모두 읽어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한 뒤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중요한 사항을 외웁니다. 다음에 문제집으로 미리 시험 범위의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표시한 뒤에 잘못 알고 있거나 외우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 다시 확실하게 이해하고 외웁니다. 시험을 칠 때는 요약서와 시험 범위에 맞는 책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 동안 눈으로 봅니다. 시험 때 쉬는 시간 5분간 눈으로 시험 범위의 내용을 많이 봐두면 시험 도중에 기억해내기가 더 쉽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자신이 요약한 요약서를 모두 모아둔다면 학년 말에 치는 큰 시험이나 대학 입시 때 짧은 시간에 쉽게 총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면서 계속 내용을 고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겁니다. 3.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쓰기.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만 연달아 3시간, 영어를 못한다고 영어만 연달아 3시간, 절대 이렇게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가 지쳐서 1시간이 넘은 뒤에 한 공부는 헛수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학, 과학 계열 과목을 1시간 했다면 이어서 국어, 영어 계열 과목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학, 과학 1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머리가 언제나 생생하다고 느낄 겁니다. 4. 시험이 끝나면 틀린 문제를 잘 마무리하기. 책 없이 필기도구만 가지고 이해력과 기억력을 다 써서 친 시험 때 틀린 문제는 자신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시험 때 틀린 문제를 모아두고 살펴보면
자신이 많이 틀리는 문제의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이유와 정답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틀린 문제는 먼저 교과서를 펴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찾고 표시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예측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책을 보는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앞으로 명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따로 정리해서 요약서와 함께 두고두고 살펴봅니다. 예전에 틀렸던 이 문제들이 자신의 공부 약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공부한 내용은 훗날 어떻게 활용이 될까? 2020년 현재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수학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성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소중하게 쓰이는 내용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훗날 자신이 활용할까의 여부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서 자기 관심사에 따라 복습을 하고 인터넷 같은 수단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행복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성적이 높다고 사람이 훌륭하고 낮다고 훌륭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남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주어진 조건 아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직까지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과 시험을 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공부법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가 어느 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이 공부법을 알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학생같이 여전히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생님 한 명이 맡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개별 지도가 어려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공부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공부법을 고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보조적인 방법 몇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 과외. 처음부터 이 공부법대로 공부해서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과외 선생님을 구해 몇 달 동안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학생 개인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학생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기회가 많아 공부가 뒤처진 학생의 학습 태도를 바로잡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몇 달 동안 과외를 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뒤처진 과목을 어느 정도 바로잡은 후에는 이 공부법에 나온 방법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혼자서 공부해도 됩니다. 이 학원은 과목마다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전문적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확신이 서지 않는 학생은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신청해서 몇 달 동안 전문적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력을 높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몇 달 동안의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다면 역시 이 공부법에 나온 방법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혼자서 공부해도 될 겁니다. 3. 인강. 인터넷 강의의 준말이죠. 학교나 집에서 EBSI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나와서 잘 준비된 교재로 강의하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동시에
예습 또는 복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 교재를 문제집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EBSI 수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나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보급된 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많은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고생들은 예전 여러분의 선배들에 비하면 참으로 훌륭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의 공부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형성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과거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이나 식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인터넷으로 찾고 필요한 자료는 저장해 두거나 인쇄해서 책이나 공책에 붙여두고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최근에는 유튜브가 인기를 얻어 많은 지식을 동영상으로 보고 배울 기회도 생겼죠.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은 재미없다고 얘기했던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정성들에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목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5. 박물관. 공부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정리해 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물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더 좋은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박물관에는 박물관마다 전문적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수집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이런 곳에 들러서 기분도 전환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독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예습 복습을 해서 각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더라도 어떤 과목이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만으로는 그 분야의 일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문적인 책들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서 써놓은 것이 많으므로 관심이 있는 과목의 내용과 관련된 책을 서점에서 골라서 사거나 도서관에 가서 읽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와 같은 과목은 각 사건이나 옛날의 모습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히 써놓은 책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책을 읽으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쉬우며 교과서에 나온 다양한 내용을 기억하기도 쉽게 됩니다. 또 흥미있는 분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두면 글쓰기를 할 때나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을 칠 때도 유리할 겁니다. 어때요? 빠르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 공부법들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공부법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고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중학교 수학 교과서 예습 방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